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2020년 공학인들의 공공연한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학인들의 공공연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우승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우승 원장님은 한양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2019년 4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8대 원장으로 취임하시어 지금까지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김우승 원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우승입니다. 2020년 공학인들을 위한 공연한 모임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공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모임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학생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공학교육을 직접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야말로 공학교육 인증제가 어떤 제도인지, 공학교육 인증제는 운전면허증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전자가 면허 없이 길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기나 다름없죠. 공학교육 인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학도들은 기업체들이 믿고 채용해도 좋다는 최소한의 신뢰가 확보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그동안 공학교육 인증 기준을 설립하고 운영대학을 평가하면서 대학들의 공학교육 수준 전반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기존의 이론 중심 공대교육을 전공, 기초, 설계교육이 어우러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을 받으려면 수학과 기초과학 교육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운영해야 하고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처럼 전공 실무 역량을 높이는 설계 교과목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팀워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및 공학윤리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전공 분야 지식을 활용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증된 공학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200여 개의 국내 주요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산업체 입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인증 졸업생의 취업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SK 계열 산업체에서 신입사원의 43%가 인증 졸업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인증 졸업생에 대한 취업 시 가산점과 우수성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까지 높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7년 국제적 공학교육 인증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국내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19개 정회원국에서도 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학교육의 전문 인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기술사가 되기 위한 시험 자격을 부여받거나 기술 이민 서류 제출 면제, 석박사 진학 시 추천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호주 이민을 진행하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공대를 나온 것 때문에 기술 가점을 받아 이민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이수하지 않아서 해외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학생들이 취업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력과 성과 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학교육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어느덧 14회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현재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축적한 역량을 보여주는 성장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래 설계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현재까지 본인이 쌓은 능력과 미래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문서로 작성하는 능력 등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엔지니어로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과 역량을 표출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의 경우 기업체가 경영용 포트폴리오를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며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머지않아 포트폴리오는 신입사원 채용 시 유용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상하게 된 학생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비록 입상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준 모든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빛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진행 일정에 따라 올해로 14회 대회를 맞이한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입상자 학생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직접 모실 수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수상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크리라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축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수상자가 호명될 때 큰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상식은 입상 학생들을 모두 호명하며 입상 학생들의 학생 포트폴리오를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상 수상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함께 100만 원의 장학 증서가 수여됩니다. 대상 단국대학교 응용컴퓨터공학과 나재원. 위 학생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최하는 제14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도. 다음은 금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금상 수상 학생들에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장상과 함께 50만 원의 장학 증서가 수여됩니다. 금상 수상자들은 총 7명입니다. 금상 1분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택우, 2분야 충남대학교 이채연, 3분야 중앙대학교 안수연, 4분야 부산대학교 송주은, 5분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문대 1분야 영남이공대학교 구건우, 전문대 2분야 영남이공대학교 진태양. 다음은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은상 수상 학생들에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상과 함께 25만 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됩니다. 은상 수상자는 각 분야별 2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은상 제1분야 원광대학교 장세진, 충남대학교 최순웅. 제2분야 울산대학교 윤석기, 강원대학교 이나현. 제3분야 단국대학교 이진호, 부산대학교 정종화. 제4분야 중앙대학교 김은빈, 광운대학교 임정인. 제5분야 목포대학교 강예빈, 중앙대학교 김예은. 전문대 1분야 신성대학교 가예원, 영남이공대학교 윤세준. 전문대 2분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민기, 명지전문대학교 정주은. 다음은 동상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수상 학생들에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장상과 함께 10만 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됩니다. 동상 수상자는 분야별 3명씩 총 21명입니다. 1분야 홍익대학교 세종 김주영, 인하대학교 문종욱, 강원대학교 이민영. 2분야 한양대학교 고재성, 부산대학교 박대원, 인천대학교 최세빈. 3분야 경희대학교 김민경, 동국대학교 이수영, 동국대학교 조예윤. 4분야 건양대학교 권혜진,
동국대학교 송세진, 부산대학교 홍수현. 제5분야 이화여자대학교 류수현, 성결대학교 신슬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미래. 전문대 1분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재익,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조석희, 두원공과대학교 차재현. 전문대 2분야 명지전문대학교 김사라, 영남이공대학교 류연주,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박유림. 작년의 경우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전시하고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포트폴리오 전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 수상작들을 영상으로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입상한 학생들의 멋진 실력과 아이디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신 윤구영 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심사위원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4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홍익대학교 윤구영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4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예년처럼 전국의 모든 4년제 및 2년대 대학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7개 전문 분야를 전국 7개 거점별 예선을 거쳐서 선정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본선 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7개 분야별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그리고 전체 합쳐서 대상 1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수상자들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학교육 인증제의 핵심 역량인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개별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특성화된 학습성과 달성을 위하여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전문 분야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습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취 결과를 매우 잘 표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20년간 한국공학교육인증제 졸업생들이 보여주어왔던 국제적 동등성과 공학 분야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산학 연계 설계 작품, 캡스톤 디자인 포함의 완성도와 실무 연계성이 매우 탁월한 포트폴리오들이 출품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수상한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창의성과 완성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두 번째, 본인만의 구체적인 미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공학 주제, MSC 그리고 전문 교양 등 모든 교과목을 이수체계에 따라 훌륭하게 이수하고 교과목 학습성과를 축소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학습성과 달성을 위한 교과와 비교과 과정을 다양하게 경험하여 지식기술 그리고 태도를 우수하게 축적하였다는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작품들이 앞으로 국제적 공학 리더로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후배들의 많은 도움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올해 심사위원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회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한 대상 학생의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단국대학교 나재원 학생이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를 발표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나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 발표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만들었던 이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각 부분별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학교육인증제도란 공학교육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교육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공학 프로그램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과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글로벌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교육 인증은 범사회적으로 학생, 산업체, 대학,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학생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인증받고 전공 기반 실력과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에도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인증 졸업생을 우대해주는 인증 졸업생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우님들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학교육 인증 제도는 각 대학교의 강의마다 이와 같은 학습 성과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학습 성과표의 번호에 따라서 이처럼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하고 계시는 강의의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처럼 강의를 수강함에 있어서 해당 강의가 어떤 성과를 인증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모두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인원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셔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참여했던 전국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제 포트폴리오의 표지입니다. 표지는 나의 꿈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내가 설정한 컨셉에 맞도록 좀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증강현실 개발자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물체를 현실에 생성시키는 기술인데 이러한 의미에 맞게 꿈이라는 가상을 실현시키겠다라는 컨셉으로 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차인데요. 저는 크게 8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 단계별로 소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3D 모델링에 텍스처를 입히고 액션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러한 AR 개발 과정을 컨셉으로 해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목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 개발이라는 낯선 컨셉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프롤로그에서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말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알려주고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컨셉에 맞게 저를 3D 모델링해서 사이버틱한 느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력과 보유 스킬, 역량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타임라인을 따로 만들었고 또 대학생활 로드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스왑 분석과 MBTI 분석인데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성찰을 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학업 활동입니다. 학업 활동은 말 그대로 본인이 했던 학업 활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저는 본인의 학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과 소개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작성하였고 수강 이력과 또 제가 수강했던 교과목별로 성찰을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수강 교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보여주었고 특히 해당 교과목의 학습 성과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성찰을 학습 성과표를 기반으로 제가 어떤 능력을 함양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목적 자체가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시에 겪었던 경험과 생각들을 학습 성과표를 기반으로 최대한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 포트폴리오가 좀 좋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활동입니다. 저는 크게 4종류의 활동을 작성했는데 개인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것과 공모전 및 기타 대회와 학부연구원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또 자발적으로 들었던 세미나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 활동보다는 교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과 느낀 점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보시면 제가 교회 활동은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학업 활동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활동 또한 자기 성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개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증강현실 개발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고 또 창업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성찰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입니다. 교육 활동도 사실은 교회 활동에 속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활동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됐고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하였지만 특히 유튜브 개발 강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발성이나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 개인적인 일로 채널을 쉬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 계속해서 선플이 달리고 또 3,000회가 넘는 영상도 생겨나면서 많은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에게는 흔치 않은 창업 활동을 소개해서 제가 꿈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혁신을 일으키는 증강현실 개발자가 꿈으로써 증강현실 프로젝트로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에는 현재 작업 중인 메인 일러스트고 밑에는 실제 작동 화면입니다. 증강현실로 생성한 저 문 속으로 직접 사용자가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은 가상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작품은 증강현실 기반의 유아교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테마 속에서 직관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작성을 했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제가 말하고 있는 꿈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미래 계획 부분에서 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파트에서 먼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스토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혹시 제 발표를 들은 학우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년에 개최하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꼭 참여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원 학생 대상을 수상한 포스가 느껴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짜임새 있고 내용이 알차서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나재원 학생을 스카우트해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 제작 후기와 공학교육 인증제에 대해서 발표해준 나재원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올해부터 한국교육공학인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알림이 서포터즈 공알즈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참 귀여운 느낌인 공알즈. 어떤 활동을 하는 서포터즈인지 궁금한데요. 한국교육공학인증원에서 대학, 사회 학생들을 위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공학교육 알림이 서포터즈, 소위 공알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알즈 제도는요, 우리 공학교육 인증제를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다가가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총 4차에 걸쳐서 1기와 2기가 3월과 4월, 그리고 3기와 4기가 12월과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공알즈 제도는요, 우리 공학교육인증원의 각종 SNS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 등에 팔로우하면서 학생들이 그걸 자신들의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알리고 또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알즈 멤버가 되시면은요, 몇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선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활동비와 활동이 끝난 다음에 전원에게 수료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같은 공공모 행사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알즈 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 진행되었던 1, 2기 공알즈 학생 중 우수 공알즈로 선정되신 학생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화공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안정수 학생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올해 초 2기 공알즈로 선정되어 공학교육 인증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인증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공알즈로 참여한 후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알즈 2기로 활동했던 우수 공알즈 안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 공학인들의 공공연한 모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공대생이라면 공학교육인증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짧게 자기소개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공알즈 2기로 한 달 동안 활동하고 우수 공알즈로 수료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18학번으로 재학 중이며 화공생물공학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동국대학교 공학교육 심화과정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공학교육 심화과정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졸업 시 공학사와 같이 전문 분야가 명시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공생물공학 심화, 이러한 전문 분야가 명시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준을 만족하는 공학도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졸업 후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학도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취업 시 기업들이 인증을 취득한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같은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학교육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화공생물공학 심화과정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공생물공학 전반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산업 현장에서 실무 및 연구 개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며 팀의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외국 전문가와 협동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춘 공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화공생물공학 심화과정 프로그램은 18학번 기준으로 총 1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전공학점은 60학점 이상, 설계학점은 12학점 이상, MSc 학점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속한 화공생물공학 심화과정 이수체계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보시면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필수 선수 및 필수 과목과 녹색으로 표시된 권장 선수 및 필수 선택 전공 과목으로 트랙 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느낀 공학교육 인증제도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필수 선수 및 권장 선수 체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필수 선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학년 1학기에 필수 전공 과목인 화공양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선 미적분화 및 연습 1과 2를 1학년 때 수강하여야 합니다. 이 화공양론이라는 과목은 화공과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렇게 전공 과목의 기본을 습득하기 위해 필수 선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필수 선수와 더불어 권장 선수 체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필수는 아니어도 2학년 2학기 때 수강하는 화공생물공학 기초실험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공업유기화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전공 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환경공학 입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화공양론이라는 화공과의 기본을 체득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이렇게 전공 과목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느낀 장점인 MSc 교양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화공과에서는 MSc 필수 교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미적분학과 일반화학은 주로 1학년 때 수강하게 됩니다.
이는 2학년부터 조금씩 전공 공부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전공이 깊어지게 되면서 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수 교양을 수강하는 것으로 기초적인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와 더불어 선택 교양도 있는데요. 필수뿐만이 아닌 선택 교양을 듣는 것으로 전공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 부족한 공부를 하다 보면 MSC 선택 교양과 많이 겹쳤고 이 수업들을 수강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필수와 선택 MSC 과목은 공대 내에서 어느 과든 상관없이 수업을 수강하고 공부함으로써 공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전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장점은 필수 선수와 권장 선수가 공존한다는 것과 MSC 교양 수업들로 전공 공부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 초에 활동한 공활즈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공활즈 2기로 활동하면서 공대생으로서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중요성 및 유용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비록 코로나 시대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는 없었어도 다른 학교 공대생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활즈를 활동하며 대학 생활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활즈 2기라는 활동은 대학 생활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공대생으로서 목표와 다짐은 화공생물공학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여 전문적인 공학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에는 생의학 및 생명산업, 전자 및 광재료, 미세구조 재료, 안전관리, 환경문제, 공정자동화, 연료 및 에너지 산업 분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수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셨을 삼성 인사 담당자의 취업 트렌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택트 시대의 나만의 취업 전략으로 여러분께 함께 메시지를 공유드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백동석 프로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야 하는데 이 제목처럼 언택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저는 삼성에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제 한 18년 차 정도 계속 같은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인사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다른 관계사에서 전배 경험도 있었고 다른 인사 쪽에 파견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인사에 특히 교육이나 취업 쪽 그리고 그러니까 채용에 관련된 업무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아마도 지금 공학도 여러분들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 아니면은 이제 초년생 저학년으로서 1, 2학년 아니면 이제 3학년 통해서 취업을 염두에 두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언택트 시대의 나만의 취업 전략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은 면접으로 귀결이 됩니다. 면접 과연 어떻게 잘 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00명이 넘는 무지무시한 숫자들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미 알고 계신 팬데믹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환경들은 변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취업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계속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시겠죠. 물론 백신이 잘 개발이 되고 접종이 돼서 지금 3학년들은 나중에 졸업을 할 때 학부 기준으로 졸업을 할 때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이제 학위 수여를 앞둔 대학원생, 박사과정 아니면은 학부생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언택트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술적 환경에 대해서 변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술적 환경이 있습니다. 모두 익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하나 취업이라는 그런 현실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가 과연 여러분의 취업과 직접 연관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밑에 적어놨듯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된 형태는 아니고 계속 그 데이터를 갖다가 기업이나 어떤 관련된 그 에이전시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취업에는 당장 그 빅데이터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I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I 면접이 요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면접 단계까지 전에 서류 전형에서 아니면은 직접 임원 면접이나 대면 면접 아니면 언택트 면접 앞서서 AI 면접 아니면 게이미피케이션 뭐 게임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AI 면접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역량에 대한 면접입니다. 그래서 AI 기계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제 리크루터에게 이제 데이터를 갖다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데이터는 그 리크루터에게 채용 담당자에게 전해지고 그 데이터가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고 아니면 좀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참고 자료를 쓰게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큰 임팩트는 아니지만 AI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뭐 특정 그 솔루션이 계속 지금 취업 시장을 가서 많이 좀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솔루션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서는 적혀 있듯이 지금의 보시는 줌이나 뭐 MS 팀스나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언택트 테스트. 이제 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뭐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한 이거 직무적합성이나 이런 시험들도 이제 언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적응을 조금 이미 하셨거나 계속 해주시기를 노력하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까 앞단에는 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하지 않은 것들은 취업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서류를 내면 일단은 검증을 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모아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면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좀 보면은 야, 뭐 오탈자도 있었고 좀 많이 신경 못 썼는데 붙었어. 서류는 붙었어. 그래서 그 기업 괜찮아. 뭐 쓰면은 뽑아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마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놨듯이 여러분들 서류 전형 통과하시면은 시험을 보셔야 해요. 직무적합성이나 직무적합성 평가를 보셔야 되는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합니다. 이제 그 자택에서 시험을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상의 문제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뭐 특정 기업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학교를 빌려서 학교에서 시험을 그때 지필고사를 봤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500명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자택에서 보게 하면은 그 시험 보는 응시자들을 관리하기엔 인원들만 또 수백 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그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네트워크에 차단 생기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을 좀 더 엄격히 본 다음에 조금 엄선된 형태로 서류 전형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서류 전형도 간과하지 마시고 대충 쓰는 게 아니고 준비된 대로 잘 작성을 하셔서 서류 전형을 임해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실제로도 이제 면접을 지원하면서 면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학위 기간에 대해서 먼저 적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위 기간에 보면 재수를 하신 분들 재수하는 게 드러나게 돼 있고요. 중간에 휴학 그리고 요즘 유예 많이 하던데 유예 기간도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1년 이상 유예를 했거나 아니면 휴학 기간이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1년 이상 중간에 휴학 기간을 두거나 유예를 두시는 분들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면접 부분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년 이상 진행이 될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쪽으로 1년 동안 이상 유예를 했는지
뭐 다른 뭐 국가고시를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기업 기업 취직을 위해서 준비한 1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이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이게 그 유예가 됐거나 중간에 휴학 기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챌린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졸업 연도에 대해서도 이 학위 기간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지금 지원까지 1년 이내의 경우는 도전 경험으로 되겠지만 졸업하시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당사,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이제 그 취직하려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유를 또 언급하셔야 되겠죠. 뭐 홍길동 학생은 아니 홍길동 지원자께서는 졸업하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거기에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면접에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한국사,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걸 갖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대기업, 그러니까 사기업 쪽보다는 공기업이나 그쪽에서 인증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저희 회사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한국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응시해서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공기업에서 좀 더 많은 점수나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 주시는 부분도 되게 유효할 것 같고요. 경력사항 적는 면에서는 인턴이나 전 직장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미 입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인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계, 동계 인턴을 많이 하시는데 뭐 1, 2개월 했는데 뭐 기간이 짧아서 안 적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단 어떠한 경우든 인턴에 대한 경험들은 준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학점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점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모두 어떻게 보면은 공학도로서 그 많은 과목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과목들을 이수하시면서 했던 어떤 노력의 결실로 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3.5의 전후의 점수에서는 좀 노멀하게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2점대 학점이라면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적이 증명이 다 뜨기 때문에 특별히 점수가 낮았던 학과목에 대해서는 왜 그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낮은 학점에 대해서 나중에 메이크업이 되었는지 뭐 동계나 하계 동안에 이제 별도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메이크업이 됐으면은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 적는 난이 있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 본인 자택이나 여러 군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면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 당사의 핵심 가치는 뭐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주세요. 제가 가끔 보다 보면 많은 글들을 되게 주옥 같은 글들을 써주셨는데 이 글들이 이제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묻는 말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뭐 노력에 대한 결실, 뭐 협동 능력, 그리고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주시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두리뭉실하고 딱 매칭이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장황하고 길게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의 핵심을 간파를 하시고요. 그 묻는 요소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하시면서 전개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발씩으로 전개를 하시면은 리크루터들 그리고 뭐 AI 채용까지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리크루터들이 봤을 때 나중에 채용 면접관들이 봤을 때 좀 더 유의미하게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학도시면은 좀 문장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장을 구현하다 보면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고 주어와 수어가 명확히 매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수식어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좀 글이 장황해질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담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십니다. 아마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 분들 쓰실 텐데 김연아랑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세계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이 오래 봤던 친인척 아니면 직접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 교수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김연아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큰아버지를 존경하고 큰형을 존경한다고 하면 과연 그 자소서가 조금 그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지원하는 여러분 다 모두 공학도시니까 특정 공학도에 대해서 특정 학문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큰 공적을 세운 만약에 노벨 프라이즈를 획득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최신 기술을 갖다 확보한 그런 과학자라든지 이렇게 회사의 업의 특성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학문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들을 선정하셔서 얘기를 전개하시는 게 본인에 좀 더 맞게 접근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에 대한 연구 밑에 있는데요. 다양한 글쓰기 그리고 문체 연구를 통해서 문장에 대한 어떤 틀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고 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 그러니까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유효합니다. 바쁘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떠한 틀에 대해서는 정제된 단어, 문장을 갖다가 좀 본인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시고 특정 기업에서 새로운 질문을 많이 묻고 있거나 하는 그런 취업 포털 같은 사이트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항상 나만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부분은 언택트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면접을 갖다가 여러분 메시지를 화상으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화상으로 여러분께 면접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라도 이 모든 게 다 이 상황이 끝나더라도 대면으로도 면접을 보시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면접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택트니까 언택트 상황에 맞춰서 유의할 만한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카메라 보시는 버릇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거나 다른데 위를 이렇게 보시게 될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본인에게 이제 아이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하시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거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 면접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디에 앉으세요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위치를 잡고 본인의 이제 그 샷을 갖다 보시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노트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들이면서 이러한 접근들이 좀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 정말 절실하고 본인이 그 얘기가 안 들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 위치에서 손을 들다든지 아니면 하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기술적이면 도와주십니다. 그럼 볼륨 체크해 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환경들은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항상 정확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그 대면 대 대면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또박또박 그리고 분명하게 발음하시는 연습 중요하고요. 본인의 목소리가 이 네트워크를 타고 갔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스크 착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차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차는 것과 발음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어떤 현상에서 지금 마스크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베스트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표정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시종일관 계속 이렇게 웃는 얼굴만 할 수 없으니까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웃는 그런 부분들 항상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도입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소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듬지 않고 길지 않게 목소리와 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면을 해서 첫 마디를 딱 꺼냈을 때 이 목소리나 톤이나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 5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면접관들은 느낌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소개에 대한 그런 질문이 갔을 때는 준비됐으니까 더듬지 않고 길지 않게 어떤 목소리와 톤을 유지하면서 자신 있고 당찬 이미지 심어주시는 게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가 끝나게 되면 이제 면접관들은 사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그간 썼던 자소서랑 이력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면밀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점을 잡아내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재하셨던 이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졸업 언제 했는지, 중간에 휴학 기간, 유예 기간이 있는지, 자격사항 체크할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 일부 내용들을 갖다 점검을 하면서 질문할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들은 항상 바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관들이 계속 사전에 체크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력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이 올 것들은 특히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적어드린 대로 그 자기의 이력에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백업 준비를 하시고 휴학과 유예 그리고 학점, 자격증에 대해서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준비하시고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 현황, 귀사 말고 지금 현재 다른 기업 어디 지원 중이고 타 기업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대기 중이고 어느 기업은 아쉽게도 합격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유의미합니다. 간혹 다른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은 저는 귀사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라는 하고 말을 하는 지원자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그게 팩트고 사실이면은 정말 충성심이 가장 강한 후보자가 되겠지만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한 군데만 놓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짜고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실되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희망부서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물어볼 수 있고 처음에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퀄리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학도시니까 제조 설비나 기계나 이제 그 테크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이제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그게 보면은 많이 몰리는 부분, 특정 부서에 많이 몰려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포인트로 딱 채용되는 게 아니고 신입으로서 채용됐을 때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전공 분야가 과연 중요할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것보단 본인 전공에 맞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공학도들은 이제 그 제조 설비 쪽에 많이 이제 연관이 되겠죠. 물론 박사학이나 이제 석사로 이제 경력사원이나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특정 이제 R&D 쪽에 가시게 되겠지만 항상 지원하려는 기업이 어느 설비나 어느 생산을 갖다가 목적에 두는지 보고 생산 쪽에도 염두를 두셔서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면접 순서가 되는데요. 본면접 들어가면은 지원 동기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인류를 위해 세계 그리고 어디에 공헌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큰 브로드한 그런 개념의 말씀보다는 본인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으며 회사의 목표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톤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조건적인 헌신과 그런 것보다는 이를 통해서 저도 역량을 발전시키고 어떤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직무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특정 이제 전공을 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회사를 지원하게 되다 보면 자기랑 잘 안 맞는 곳에 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과거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챙기시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 기업체에서 이제 최근에 입사하시기 전에 뉴스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뉴스 같은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어떤 저희 회사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뉴스를 갖다가 최근에 요러한 뉴스를 좀 봤습니다. 그러한데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면 면접관들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홈페이지나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바쁜 채 온 그런 느낌을 주면 좀 다소 아쉬운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가면 여러분들은 모두 공학도시고 재무지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인문계나 이제 재경 쪽이랑 관계돼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사에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하려는 회사가 최근에
매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은 이윤 경영 활동을 통해서 이윤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기업이 최근 매출이 어떻게 됐고 이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만약에 이익을 못 내고 있으면은 어떤 이유로 못 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이제 면접관들이 고유문항 통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경험해 본 걸로 인하면은 실패를 했다면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극복사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께 면접관들이 질문한다면은 나와 홍길동은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취업 고객이나 포털 같은 데서 통해서 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만을 위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역량,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하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이 이제 어떤 학사 졸업을 하면서 노력한 얘기만 하는데, 그런 특별히 이제 그 지원하려는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은 거기서 차라리 그냥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를 갖다가 계속하고 신문 스크랩을 했고 계속 그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관심 있게 받다도 유효하겠고요. 특별히 노력한 게 있으면 거기서 어필을 함으로써 플러스 알파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영어 점수에 대한 얘기를 또 본면접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수출을 하거나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기소개는 영어로 준비를 하시고요. 외워서 꼭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마 그런데 질문을 갖다 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특정 질문을 간단하게 주고 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영어로 설명해 보세요. 뭐 이런 단순한 질문부터 조금 이제 급수가 높은 그런 지원자에게는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질문이 좀 막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쩔쩔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면접관에게 그러면 그냥 그만하시죠라는 말을 듣는 것보단 질문을 드렸는데 미처 준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는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본인이 준비한 자기소개 영어로 대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을 유도하고 허락을 받고 자기소개에 대해서 명쾌하게 영어로 답을 한다면 만점은 아니더라도 60, 70%의 커버를 갖다가 하고 나서 넘어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무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면접 받으시는 피면접자들은 이제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이제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소감을 좀 준비된 정제된 멘트로 내가 준비된 인재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톤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서는 그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회사의 비전이 있거나 어떤 크레도, 이제 그 신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준비해 주는 게 있으면 거기를 언급을 하면서 회사의 비전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인재로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이 다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노력과 성실한 마음 그리고 자세로서 기업의 어떤 이윤 창출 그리고 경영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드리게 되면 뭐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 소감을 활용하시고 질문을 하라고 또 질문 시간을 드리면 간혹 보면은 면접관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의 인프라에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하려는데 회사 인프라가 왜 중요할까요? 그런 거는 질문을 드리면 답은 주겠습니다만 점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시간 할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는 멘트로 거듭 마무리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불완전한 답변에 대한 자원급, 제가 아까 전에 영어 면접을 봤는데 실수를 했는데 좀 이렇게 하는 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준비된 답변으로서 메이크업 마무리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면접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인데 시간을 좀 더 쓴 것 같긴 한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언택트든 아니면 뭐 텍트, 뭐 대면 상황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AI가 됐다고 해서 인공지능 기계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면접할 일은 아마 지금 대학생 신분 아니면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나 이제 이렇게 계신 분에게는 좀 먼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대면을 하던 아니면 언택트를 하던 면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접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실된 마음,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그룹의 중에서 이제 계열사로 삼성전자가 있는데 여기 10가지 신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뭐 삼성전자는 워낙 또 글로벌 회사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러한 10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이게 크레도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면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면접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놔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공학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입사 20년을 좀 안 된 앞둔 이제 그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또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된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목표도 크게 가지시고 지나치게 항상 정성을 다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학도도 숫자로도 파악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파악하시는 버릇 그리고 철저하게 습득을 하고 지시하고 확인하시는 버릇 항상 연구하시고 연구해서 항상 본인 신념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제 이메일 주소 하나 하고요. 몇 가지 적었는데 혹시 이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조금 뭐 도움을 받고 싶은 분 만약에 메일을 주시면요. 제가 한 3분 정도 좀 연락을 드려서 함께 그 이력서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고 목표에 대한 컨설팅이나 그리고 뭐 면접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언택트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육공학인증원 이경우 수석부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학교육인증원 수석부원장하고 있는 이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예상에 없던 언택트로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화상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참석하신 여러 분에게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장님부터 공학교육 인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일종의 면허증으로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증을 의미하고 있는 이 공학교육인증원의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원에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졸업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 지도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20개국, 여기 이제 사실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지금 지도에는 추가가 안 되는데요. 코스타리카 포함해서 21개국, 그리고 준회원국인 7개국에서 총 28개국에서 여러분이 그 대학의 공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그것도 그냥 졸업생은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졸업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사가 될 때 미국 공과대학에 인증을 받는 졸업생, 미국의 공과대학 전부가 인증받지 않습니다.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하죠. 지구의 면적으로나 인구로나 지구의 5분의 3에 해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완전히 글로벌화돼서 전 세계를 다니게 될 텐데 그때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충분히 그 능력이 발휘될 겁니다. 지금 비어있는 곳이 유럽과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는 지금 워싱턴 오코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유럽은 이제 유럽 자체의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나중에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유럽은 유럽에 오히려 고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체가 세계가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을 졸업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자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될 때 더욱더 그 의미를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여러분 선배 졸업생 중에 인증받지 않은 졸업생들이 인증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뚜렷하게 받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 활동하거나 국내 회사 다니다 외국과 코업을 하는데 갑자기 당신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인증 졸업생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칸막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국내에서 회사를 입사하는 단계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혜택들은 저희 공인원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말씀드린 국제적인 것은 점점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노력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업, 그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은 학교 수업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충실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공학교육 인증에서 강조하고 있는 설계 교육입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찾아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를 다 모으게 됩니다. 좀 전에 삼성에서 오신 분 연사께서 숫자로 얘기하라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하라라고 돼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학 문제는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해결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세운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이러한 사고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공학교육 인증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크리티컬 싱킹,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갖추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제 인증 졸업생이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 넓은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접속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죠. 저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아주 잘 만들어서 참가해 줬고요. 우리 상 받은 학생들, 받지 못한 학생들도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저희 상의 개수가 제한돼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알즈 활동해 줬던 여러 학생들, 사실 다 원래 계획은 모두 다 모아서 회사에서도 더 많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거의 테이블별로 같이 이런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기 공알즈부터 1년 내내 저희가 기회를 노렸는데 못했고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가능한 시간이 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올해 참석했던 학생들까지 다 연락을 해서 가능한 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원은 공학교육 인증받는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마련하고 또 그 학생들이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회사, 산업체들 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 공학인들을 위한 공공연한 모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